자, 그럼 거기 사실상 소유자는 뜻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을이 매매를 했다. 그죠? 그럼 둘이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기준이요? 6월 1일 현재. 그럼 얘가 이제 6월 1일이다 그러면 이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게 원칙이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이렇게, 이게 기준인데,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쓰겠죠. 계약서. 그죠? 근데 계약서를 썼는데 얘가, 계약서 잔금 날짜가 있겠죠. 자, 근데 오늘이 5월 31일이에요. 31일. 근데, 갑하고 을이 둘이, 뭐랬어? 매매를 했는데, 잔금 날짜가 언제예요? 5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을이 5월 31일에 뭘 주겠다고? 잔금을 주겠다고 계약서에 쓴 잔금 날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소유자. 자, 매매가 돼서 이렇게 갔습니다. 얘가 산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언제, 을이 지금 취득했잖아요. 을이 취득한 거니 을이 이제 실제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이 세법에서는요. 얘가 언제 사실상 소유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느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날 현재 얘가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취득세 우리 배울 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취득 시기라는 걸 배웁니다. 그 취득세 취득 시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에서 을이 취득세를 낼 때 언제 취득한 거로 보냐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러면 이날이 계약상 잔금 날짜면 을은 취득세를 이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하겠죠. 그럼 재산세도 얘가 언제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느냐. 그 취득세 취득 시기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5월 31일에 재산세를 뭘로 본다는 거야. 을이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말대로 하면 을은 지금 5월 31일에 뭐가 이미 된 거야? 사실상 소유가 된 걸로 보는 거죠. 재산세에서는.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니까 을이 이미 5월 31일에 뭐가 됐으니까 실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세금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6월 1일에서 을이 실제 소유자예요. 그리고 등기도 이 앞으로 넘어갔으면 둘이 일치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계약세 잔금 날짜면 6월 1일 가서 얘가 실제 소유자는 맞지만 등기는 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 갑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 뭐라고 하냐면 공부상 소유자 그러죠. 그죠? 공부상 소유자. 그러니까 등기부상 명의자 한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했는데 뭐가 이행되지 않아서 등기가 넘어가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 소유자 여부는 취득세, 취득 시기를 따라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을이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누구니? 그럼 을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요. 얘가 맞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6월 1일 됐습니다. 그럼 이제 원주시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겠죠. 그죠?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갑과 을 중에 누구한테 재산세를 부과할까요? 갑한테 부과.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누군데? 을인데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 갑한테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매매 사실을 원주시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 아니 둘이 만나서 돌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쌍화차 먹으면서 돌판에서 계약서를 둘이 쓴 거야. 그러면 원주시에서 얘가 다방에서 썼는지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썼는지 집에서 썼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원주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세금 부과할 때 되니까 누구한테? 과세대장이 보니까 아직도 누구 앞으로 돼 있어? 갑 앞으로 돼 있으니까 세금을 갑한테 부과를 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억울한 거예요? 갑이 억울하죠. 갑이. 왜? 법적으로 을이 내야 되는데 갑한테 나왔잖아요. 그럼 갑은 억울하지. 자, 그럼 갑이 이 세금을 안 내고 원래 납세 의무자인 을한테 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을한테 세금이 나올까요? 자, 반대로 이게 다르게 물어볼게요. 왜 원주시는
실제 소유자는 을이 아니라 갑한테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이 변동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을한테 나오게 하려면 이 변동 사실을 누가 알면 되는 거야? 원주시에서 알면 얘한테 나오겠죠? 그럼 알게 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가서 이 변동 사실을 가서 알려줄까요? 아쉬운 놈이 가는 겁니다. 아쉬운 사람이 누구요? 갑이죠. 왜? 갑은 가만히 있으면 지한테 나오잖아. 을은요. 어차피 법적인 납세 의무는 본인이야.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자기는 안 내도 되니까 얘는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가서 신고하면 누구한테 나오고 사실상 소유자한테 나오고 얘가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이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신고를 이제 하면 되잖아요. 공부상 소유자가. 근데 신고를 자기 마음 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면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왜요? 그럼 막 고지서 만들어가지고 막 붙이러 가고 있는데 이제 붙이러 가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갑이 와서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 내가 깜빡 잊고 이거 신고 안 했으니까 지금 신고할 테니까 나 말고 을한테 대신 세금을 부과해달래. 이래버리면 어느 세월에 세금을 부과하겠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 신고를 언제 하느냐? 자, 날짜가 이제 재산세 나옵니다. 날짜가. 근데 얘가 주로 나오는 게 10일하고 5일이 많이 나와요. 재산세는. 많지 않아, 날짜 나오는 게. 자, 근데 요 10일, 5일 따질 때, 자, 과세권자가 있고, 여기 우리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얘한테 뭘 하고 보내는 건 전부 다 10일. 거꾸로 얘네들로 얘한테는 건 5일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납세 의무자 우리가 과세권자 원주시에다가 뭐 보내고 뭘 통지하고 하는 행위는 전부 다 10일 안에 하셔야 되고, 반대로 걔네들이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건 며칠 안에 해줘? 5일 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동신고하는 거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주시에다 신고하는 거죠? 그럼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된다? 10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10일 안에. 자, 그럼 10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그럼 10일. 언제부터 10일? 이날로부터 10일이에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뭘 해줘야 돼? 신고를 해줘야 돼.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 그죠? 그럼 갑이 10일 안에 신고하면 누구한테 나가요? 을한테 세금이 나가는 거고, 10일 안에 신고를 안 하거나 10일 지나고 신고하게 되면 누가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인 갑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10일 안에 하도록 돼 있다. 그 날짜는 10일 5일입니다. 자, 아직 안 배웠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이제 한번 숙달을 시키는 의미에서 물납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세 물납. 자, 물납은요,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되죠. 왜? 무조건 받아주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물건 받았다가 나중에 관리하기 힘들고 잘 팔리지도 않고 손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납은 뭐를 해야 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물납을 일단 뭘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되죠. 자, 신청. 며칠 안에 신청해야 돼? 10일 안에. 그 신청을 받은 원주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 며칠 안에 해줘요? 5일 안에. 자, 통지는 둘 중에 하나겠죠. 허가 통지 아니면 불허가 통지겠죠. 자, 불허가 통지가 나면 다른 걸로 바꿔서 한번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며칠 안에 해야 돼? 변경 신청? 10일 안에. 됐죠? 자, 허가가 나면 물납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걔한테 이전 등기하려면 등기 서류 같은 걸 갖다 줘야 되죠. 며칠 안에 갖다 줘야 돼? 등기권리증은 내가 갖고 있잖아. 며칠 안에 갖다 줘요? 10일 안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죠? 날짜. 자, 고지서 나온다 했죠. 아까 고지서. 자, 고지서를 원주시에서 우리한테 보내죠. 그러면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5일 전까지. 왜요? 고지서는 걔네가 우리한테 보내는 거니까 납기가 개시일이 7월 16일이잖아. 7월달이면. 그럼 이거 5일 전에는 보내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날짜는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걔네한테 하는 건 10일 안에 하고 걔네가 우리한테 보내고 통지하는 건 5일 안에 하면 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1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10일 안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 신고를 안 하거나 10일 지나고 신고하게 되면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준치랑 또 잃어버리겠죠. 괜찮죠? 또 할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잘 이해했나 보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다 보면
이날 6월 1일을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갈 수도 있죠. 그잖아요. 그러면 갑, 을이 둘이 매매를 했는데요.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1일 날 만약에 계약상 잔금 날짜가 썼다. 자, 이때는 그럼 갑을 중에 누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일까요? 즉 실제 소유자가 계약했죠. 그럼 누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일까요? 그럼 갑을 실제 소유자가 을이잖아요. 일단 왜? 6월 1일이 계약상 잔금 날짜라는 얘기는 을이 6월 1일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 이해 안 가세요? 계약서의 잔금 날짜에 실제 소유한 걸로 본다겠죠. 아까는 5월 30일이 계약상 잔금 날짜니까 을이 5월 31일에 실제 소유가 된 걸로 보죠. 근데 6월 1일을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가면 을은 5월 31일이 아니라 언제? 6월 1일에 뭐가 된 걸로 봐?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가 이제 애매한 거죠. 6월 1일 현재 매매가 되면 갑, 을 중에 누가 실제 소유자로서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을입니다. 왜? 아까 제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자라고 했죠. 언제 기준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을이 지금 6월 1일에 뭐가 됐어?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거잖아. 그럼 누가 내야 돼? 을이 냅니다. 얘가 납세 의무자. 이걸 나중에 우리 배워. 얘를 양수인 그래요. 얘를 양도인. 그죠? 그러니까 매수가 세금을 내는 거지. 이 말은 여러분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개인 간에. 그러면 매수는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재산세를 안 내려면 내년 거 안 내려면 계약서의 잔금 날짜를 6월 1일까지는 가야 되는 거지. 왜? 6월 1일까지 가면 누가 내? 매수가 내요. 그럼 사는 사람 여러분이만 집을 산다 그러면 잔금 날짜를 언제로 가야 돼? 6월 2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1일까지는 누가 내? 매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걸리면 애매한 거예요. 이제 잔금 날짜. 계약 쓰다 보면 5월 말부터 6월 초에 걸려 있으면 그 잔금 날짜를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산세를 네가 내냐, 내가 내냐가 달라질 수 있죠.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아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쓰는 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현업한다. 현업을 해. 근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 그러면 아는 거 나왔다고 매도에서 불러놓고 그림 그려가면 설명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설명하는 순간 계약은 깨지는 게 99%예요. 왜?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되면 매도매수 둘 다 서로 법을 안 따지죠? 야, 아무리 법이 그래도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6월 1일 해보세요. 그럼 매수한테 재산세 내라면 매수가 뭐라 그래? 야, 매도는 뭐라 그래? 나도 내고 싶은데 법이 그렇다니까 네가 내. 근데 매수는 야, 아무리 법이 그렇다 했지. 네가 여지까지 갖고 있다가 나 이제 계약서 이거 쓴 거 나한테 내라고. 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혼란이 생기면 당연히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세금은 어차피 우리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쓸데없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두리뭉실하게 얘기가 말해야지. 근데 분쟁이 생기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갑이냐를 따지는 거지. 둘 중에. 매도가 갑이냐? 매수가 갑이냐? 그런 거죠. 그러면 거기 따라가는 거고. 둘이 팽팽하면 반씩 나눠내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없는 거. 좀 까주는 거죠. 그 외에는 없어. 자, 그래서 6월 1일까지 누가 낸다?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게 사실상 소유자의 개념입니다. 그죠? 또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이해 안 가고 외우는 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1, 2, 3, 4 계속 할 때마다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 들으시면 되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141페이지 2번에 납세 의무자 1번 원칙 사실상 소유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2번하고 3번은 주택 얘기인데요. 보세요. 자, 이렇게 주택이 있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택은 항상 무엇을 포함해서 말한다? 토지를 포함해서 말한다. 해서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거나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이거를 갑, 을이 뭐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세금계산 어떻게 한다 했어요? 따로따로 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한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에 뭘 곱하고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 산출된 세액을 서로 다르면 나눠서 냅니다. 나눠서.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에 따라 내면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20만 원이다. 근데 지분이 5대5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20만 원을 10만 원씩 나눠내면 되고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배우는데 안분한다 그래요. 안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다 보면 안분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안분은 뭐요?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안분할 때, 비율에 따라 나눌 때 두 가지로 해요. 금액 기준 아니면 면적 기준으로 나눠요. 우리 나오는 세법은 전부 다 내용이. 그럼 대부분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을 하죠. 금액을 기준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요거는 뭐냐? 얘는 시가 표준액 기준이라고 그래요.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건물의 시가 표준액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3만 원이고 부속토지 시가 표준액이 2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요 20만 원을 요 비율에 따라 나눠서 내는 거지, 가불이. 안분은 간단해요. 나중에 배우죠. 안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지문에. 얘처럼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시오. 아니면 면적에 따라 안분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세요. 그러면 그 시가 표준액을 무조건 다 더해요. 면적으로 안분하세요. 그럼 면적을 싹 더해. 그럼 얘는 시가 표준으로 안분 안 하겠죠? 그럼 다 더해. 그럼 얼마야? 5만 원. 그거를 분모로 가면 돼. 그걸 분모로. 그죠? 그러면 전체가 5만 원이죠. 그죠? 그 중에 건물이 얼마? 3만 원. 여기 안분이죠. 전체 5만 원 중에 건축물이 3만 원이고 전체 5만 원 중에 토지가 얼마? 2만 원이잖아요. 그럼 얘가 5분의 3이고 얘가 얼마? 5분의 2란 얘기지. 그럼 20만 원을 건물, 값은 얼마? 이 20만 원의 5분의 3을 세금을 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얼마요? 12만 원인가? 12만 원 내고 얘는 얼마? 8만 원. 그런 식으로 안분해서 낸다. 그 얘기죠. 공유일 때는 지분에 따라 나눠낸다. 왜 그래요? 주택은 항상 뭐다?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해서 나온 걸 나눠낸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거기 교재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 얘기죠. 근데 보통 우리가 공동명의 할 때 여러분 보시면 지분 등기 잘 안 하죠. 지분 표시 잘 안 하죠. 그냥 누구누구의 1인 이런 식으로 공동명의를 하지 뭐 갑은 40%, 을 60%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거든요. 그 지분이 똑같을 수 있죠. 표시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한다? 세법은 균등. 무조건 똑같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3명이면 3분의 1씩, 2명이면 무조건 5대 5인 걸로 보는 거죠. 표시가 돼 있으면 지분에 따라 내는 거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한다? 균등한 걸로 본다. 동그라미 3번은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죠? 이게 돼 있고. 4번은 6월 1일, 그죠? 과세 기준 현재 물건이 양도 양수되면 누구를? 양수인. 아까 6월 1일이면 누구라 했어요? 매수, 을이라 했잖아. 걔가 누구요? 양수인.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납세 의무자다.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예외납니다. 1번의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는 뭐예요?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됐는데 뭘 안 했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 확인이 안 되면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된 상속자. 또 뭐예요? 자, 상속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상속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상속되면 일단 지문은 그렇게 되세요. 상속이 됐는데 뭐라 하고?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자 신고도 안 하면 그땐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이렇게 됐어요. 주된 상속자. 자, 이건 조심할 게 나중에 외울 때 공부할 때 상속 그럼 무조건 예 그럼 안 됩니다. 조건이 있죠. 자, 상속이 됐는데 아직 뭘 안 했어? 등기를 못 했어. 등기를. 근데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상속받았는데 막 받자마자 상속되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막 서로 막 자기 앞으로 등기하러 가면 동네 시골 동네에서 욕 먹습니다. 저놈의 새끼들 부모 돌아가시만 기다렸다고 욕 먹죠. 그러니까 애도 기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죠? 등기를 아직 못 한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아직 등기 못 했어. 그죠? 등기 안 됐어요? 그럼 등기가 안 됐어도 뭘 하면? 등기는 못 했지만 일단은 지분 자기들끼리 정리는 내부적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소유자라도 뭘 하면? 신고하면 이미 구분은 다 돼 있어. 재산은 분할이. 근데 뭐만 아직 안 한 거야? 등기만 안 한 거죠. 그런 경우는 등기 안 했어도 뭘 하면? 실제 소유자만 신고해주면 얘한테 세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둘 다
다 안 했을 때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여기서만 주된 상속자는 기본이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세금 내라고 하니까 가서 뭐라 그래? 야, 지금 돌아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정리도 안 됐고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데 세금 내라고 어떡하니? 그러면 원주시에서 뭐라 그래요? 슬픔은 이해하지만. 그죠? 슬픔은 이해하지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야, 아직 그래서 등기도 못하고 실제 소유자 신고도 못했어. 그럼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럼 네가 내라는 거. 왜 내가 내? 네가 지분 제일 많잖아. 누구? 주된 상속자. 얘는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자 신고도 안 했을 때. 그럼 지문에 만약에 등기하면 얘가 내고 등기는 안 했지만 뭘 하면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고 둘 다 안 하면 누가 내고? 주된 상속자가 냅니다.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 내는 거죠. 지분이 많다는데 또 지분이 똑같아. 그럼 연장자가 냅니다. 지분이 똑같으면 연장자가 내. 근데 애들이 대한민국만 세요. 그럼 누가 내? 대한이가 내죠. 대한이가. 나이는 똑같잖아요. 그죠? 대한이가 내죠. 왜? 걔가 연장자 아니겠어요? 그죠? 대한이가 한 1분 빨리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쌍둥이도 연장자가 있죠. 새 쌍둥이 연장자가 있고 동시에 3명이 동시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된 상속자. 나중에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문제 들어오면. 2개 다 안 했을 때 주된 상속자. 맨 밑에 그러니까 141페이지 2번에 주된 상속 해가지고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보세요.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자 신고도 안 하면 누구?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종중재산 얘기가 나와요. 뒤에 3번. 처음에 이런 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됐대. 그럼 뭐요? 신고도 안 하면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말도 안 돼서 용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이 구구단하고 똑같다니까. 이 일은 이 일은 이거예요. 그대로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3번에 종중재산의 공부상수지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이런 거예요. 왜 종중선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종중선상 같은 게 명의가 종손인 개인 앞으로 되는 게 많이 있죠. 보면. 그러니까 원래 누구 거야? 종중재산인데 명의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 종손 앞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런 선사는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종중이 실제 소유자죠. 근데 명의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 종손인 개인 앞으로 돼 있죠. 자, 이 경우도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인 종손이 뭘 하면 실제 소유자 가서 신고를 하면 누구한테 나가고 종중한테 나가고 신고를 안 하면 계속 누구한테 나와? 공부상 소유자한테 나오겠죠. 그럼 이 신고는 누가 하겠어요? 공부상 소유자 가서 하겠죠. 만약 하게 되면 며칠 안에 해야 돼? 신고 10일 안에. 언제로부터 10일이에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누구? 공부상 소유자죠. 그 지금 3번이 그거잖아요.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실제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수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 4번은 매수계약자라고 되어 있죠? 얘는 또 뭐냐? 말 그대로 가면 돼요.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국가 등 소유예요. 국가 지자체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갑이 이 국가랑 계약을 한 거죠. 국가 건물을 사겠다고. 자, 근데 이게 산 건 아니에요. 얘가 뭐 했다고요? 산다. 매수한다 그러죠? 매수하겠다고 뭐요? 계약만 한 거예요. 계약만. 산 거 아니죠? 그럼 얘는 누구야? 국가 등 소유 건물을 사겠다고 계약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매수 계약자 그런 거죠. 근데 세금을 누구한테 내래? 얘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계약금 주고 계약만 네가 재산세 내. 그럼 누가 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얘한테 내라는 얘기는 사연이 있는 거지. 자, 그게 뭐다? 계약을 했는데 무슨 계약했어? 연부 계약을 체결했어요. 연부 계약이 뭐라 그랬어요? 돈 얼마만에 한 번씩 주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자, 이게 학원 건물이 국가 건데 내가 5년 동안 1년에 20억씩 주겠다라고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그 5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돈 내고 안 내고. 국가에 돈 임대료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공짜로 쓰는 거죠. 공짜로. 그러니까 연부계약 체결하고 이걸 내가 공짜로 갑이 쓰는 거죠. 그럼 뭐예요?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지만 얘가 뭐요? 계약 기간 동안에 지 것처럼 공짜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양심 있으면 세금은 네가 내라 그런 얘기지. 그리고 얘가 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조건이 3개죠. 국가 등 소유만 되고 무슨 계약을 해야 돼?
연부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무상으로 썼을 때면, 만약 유상으로 썼다 쳐봐요. 그러면 내가 국가한테 따박따박 월세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데 제가 재산세를 못 들었습니까? 그죠? 공짜로 쓰면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개가 다 맞아요. 뭐 법인과 연부 무상, 그럼 법인이 내는 거예요. 그죠? 국가 등, 그리고 매매계약, 그러면 매매계약 그러면 안 되고, 연부계약 체결하고 공짜로 썼을 때만 누가 낸다?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면, 4번에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누구?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조건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수탁자라고 되어 있네. 수탁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그 수탁자가 뭐다? 납세 의무자다. 이건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재산을 뭐야? 신탁을 한 거죠. 신탁이 뭐예요? 맡겠다는 거죠. 신탁법에 따라. 명의신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의신탁 몰래 하는 거고.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위탁자라고 하고. 얘를 뭐라 그래? 수탁자라고 해요. 수탁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재산 신탁을 많이 하죠.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을 때 그 딸이 그 당시 미성년자였어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 재산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재산을 신탁을 해요. 신탁을 하면서 신탁해놓고 그 엘비스 프레슬리 딸이 성년이 되면 걔한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를 해? 그 기관에서 맡겨서 뭐예요?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외국은 이런 게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저거 떼먹는 거 아니야? 근데 걔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보시죠. 외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죽으면서 자기 키우는 개한테 상속했어요. 개한테. 막 수백억 되는 재산을 개한테 상속했어요. 그러면 그 개가 주인이에요. 상속자야. 그래가지고 그 집하고 다 상속해요. 그럼 신탁기관 소리 맡겨져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요. 걔를 관리해줘. 걔를. 막 사람 10명 돼요. 그 10명 넘어요. 왜? 이거 뭐 미용 담당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막 목욕시키는 사람, 뭐 그다음에 운동시키는 사람 다 있어. 왜? 걔가 수백억대 재산가 아니요. 그죠? 근데 걔한테 상속이, 야, 진짜 희한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는 그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최진실 씨 죽었을 때 그때 왜 재산을 신탁한다고 해가지고 한참 막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조성민이가 왜 그때 한참 이혼한 상태에서 친권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 비난이 많았죠. 왜? 네가 이혼하더니 최진실 죽으니까 재산 탐내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조성민이가 그런 거 없다. 나는 재산 욕심 없고 애들이 어리니까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탁기관에 맡겼다가 얘들이 커면 그 재산 상속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결국 뭐 둘 다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탁이. 그죠? 근데 어쨌든 요거 신탁기관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위탁자죠. 근데 명의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수탁자 앞으로 돼 있죠. 이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얘다. 얘가요. 작년에 개정됐어요. 원래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였거든요. 근데 개정이 됐어. 그리고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정답으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놓고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 띵. 그렇죠. 누가 겨? 수탁자. 그러니까 명의도 얘 앞으로 돼 있고 세금도 누가 내라? 얘가 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다. 네, 수탁자 참 그렇게 보시고. 6번은 뭐 사업시행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공법 나중에 배우시면 그 도시개발사업 같은 거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배웁니다. 그럼 채비지라는 게 나와요. 정비법에 채비지.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 할 때 채비지라는 게 있어. 그 채비지가 뭐냐면 내가 사업을 대신 해주니까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공사비를 뭘로 받아? 땅으로 줘요. 땅으로. 그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공사해주고 공사비 대신 받은 땅을 뭐라고 하냐면 채비지라고 그래요. 그럼 그 채비지는 누구 거게요? 사업 시행자 거죠. 왜? 이제 내가 받은 거니까. 그죠? 그럼 재산세 누가 내야 돼? 사업 시행자가 내죠. 그게 4번, 6번은. 그죠? 사업 채비지는 누구? 사업 시행자. 7번은 사용자라고 돼 있죠. 재산세, 과세 기준제, 소유권 기족이 분명하지 않아 실체 소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가 갑이 주인인데요. 갑자기 을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지 거라고 우기는 거야. 그 둘이 좋은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치고받고 싸웠죠. 그래도 결판이 안 났어. 그럼 항상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 알았어. 그럼 뭐래요? 법대로 해. 법대로. 그래서 소송이 걸렸어. 근데 6월 1일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뭐가 안 났어? 법원 판결이 안 났어. 확정 판결이. 그러면 누구도 소유권 주장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죠. 아까 돌아가시니까 뭐라고 한다 해서 슬픔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네가 내라 하는 판에 소송 중이라고 세금 안 내? 그런 건 없습니다. 누가 내? 그러면 이 건물에 사용자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요. 사용자 네가 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누구? 사용자.
시험에 뭐라고 나왔겠어요?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해놨어요. 땡! 틀린 거죠. 얘가 다의 납세 의무자는 그러니까 지금 들을 때는 많은 것 같지만 딸랑 그건데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계속 내거든요. 그러면 얘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온 거지 여기 지문은 한 번씩 다. 얘는 그게 나오면 오히려 쉬운 거예요. 왜? 답이 너무 딱 정해져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하면 틀려. 왜요? 뭘 생각했어요? 뭐요? 체비지는 누구니? 그러면 사업 시행자잖아요. 그럼 체비지는 공부상 소유자. 무조건 틀린 거죠. 그죠?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사용자, 근데 뭐라고 나와?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나온다니까. 뭐 그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올해도 시험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세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들을 때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들어도 눈을 부릅뜨고 들어도 눈만 피곤하고 머리에 정리가 안 된다. 이게 문제인 거지. 근데 들을 때는 어렴풋이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 물론 뒤돌아 눈 감으면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듣고 잃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들었을 때 듣고 나서 바로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게 정상적인 절차야. 그죠? 그 과정을 거쳐야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그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한다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공인중개사라고. 제가 공인중개사거든요. 여러분 딸랑하는 공인중개사. 제가 한참 선배입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땄기 때문에 저도 학원 다니고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공부 여러분 저기는 잘 알지. 왜? 저 똑같이 공부를 했거든. 지금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은 인터넷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실강이에요. 실강, 오로지 실강.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참 좋았죠. 그때는 뭐 충무체육관에 특강했어요. 유명한 강사들은 충무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그럼 막 전국에서 막 수천 명이 오는 거야. 그 특강 들으려고. 왜? 인터넷 없으니까 유명한 강사 강의 들으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수천 명,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되나. 막 체육관 빌려가 있다니까, 특강을. 그럼 막 전국에서 온다니까, 전국에서. 그럼 와서 쓰고 되는 거예요. 그때 유명 강사는 진짜 돈 많이 벌었죠. 생각해보세요. 뭐 수십 명씩 와서 들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죠. 지금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두드리면 막 너무 많아서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강의 잘하는 이것도 몰라. 막 보면 이 사람도 맞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너무 강의를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하고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제일 맞아? 여러분 학원 다니는 사람 팔자가 정할 팔자가 없어요. 그냥 학원 왔는데 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내가 맞는다라고 자기를 세뇌를 시켜야 돼. 제가 맞는다, 제가 맞는다 이렇게 써야지. 다소간에 그거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저도 항상 원주 올 때마다 학원 갈 때마다 그래요. 아, 이 학원이 나하고 맞다 막 그래요. 그래서 얼굴 보면 뭐라 그래요. 저기 쉬는 시간 가서도 그죠? 마음에 든다 좋다 이렇게 세뇌해요. 서로 세뇌해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서로 힘들거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지. 서로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신뢰감이 생겨야 공부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팔짱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어쩌겠어요. 제가 여기를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주로 오른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라고 하면 저는 안 오죠. 여기까지는 올 아닌데 박진 선생님이 저랑 같은 학원에 강의하시고 밀포 선생님 그죠? 이제 학원 하시니까 저희 학원 같이 하시니까 부탁을 쭉 했는데 이제 시간이 된 사람 별로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다 이게 오신 분들이 다 그 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연 때문에 그죠? 근데 오니까 좋긴 해요. 원주가 이렇게 뭐랄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포근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고 어디 가면 되게 막 갔는데 막 어색한 느낌 드는 학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원주로 오니까 사람은 많지 않은데 오면 되게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근데 오기까지가 힘들어요. 아직 여기까지 오는 게. 자꾸 늦으니까 저는 이제까지 지각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은.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일찍 가는 스타일이거든. 뭐든 약속하면 미리 가서 있어야지 막 쫓겨서 가면 제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 불안하잖아요. 근데 강의를 자꾸 늦으니까 지난주 누나도 늦으니 오늘 또 오니까 막 오면서 이거 막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딱 가서 한 10분, 20분 전에 와서 앉아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이사 오면 제가 강의를 못하죠. 제가 강의하는 데가 또 수도권이 전부 다.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교통편이 더 안 좋죠. 그죠? 지금 있는 데가 교통편이 제일 좋습니다. 중간에 딱 껴가지고. 네? 대전하고 천안 쪽이 제일 좋거든요. 거기는 전국에 다 뚫려 있으니까 고속도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2시간 안쪽에 다 갑니다. 부산도 얼마 안 걸리고 저희. 이게 딱 좋긴 한데 원주는 좀 외곽이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납세 의무자는 뭐 크게 적용 없어요. 자, 원칙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라고요? 6월 1일 현재 누구? 사실상 소유자다. 이것만 해도 족한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가면 5번에 뭐 있어요? 과세표준 나오죠? 거기까지 설명하고 싶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가면 보면 얘가 보유세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는데 취득세는요, 물건을 취득을 하죠. 그러면 내가 취득한 금액이 있죠. 그러면 이 금액을 내가 샀으니까 얼마에 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를 해? 신고를 해. 그럼 되는 거야. 재산세는 무슨 세요? 보유세죠. 자, 보유란 얘기는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현재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몇 년 내에 사가지고 현재 계속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거래한 게 아니죠. 거래 금액이 없죠. 신고를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과세권자가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서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주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걔도 금액을 모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입장이 다른 거지. 왜? 우리는 어차피 모르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원주시는 세금을 걷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아쉬운 거예요? 원주시가 아쉽죠. 해서 걔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럴 때 대비해서 세금을 직접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매년 새롭게 결정해서 공시를 하고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공시가격. 근데 얘기했죠? 이거 한번 했었죠? 공시가격이 첫 시간에 두 개죠. 하나는 용어가 기준시가라는 것도 있고 뭐가 있다?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도 있다. 그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걸 용어만 다르게 쓰는 거죠. 근데 얘는 국세, 얘는 지방세에서 써요.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처갓집을 딱 갔는데 인사를 하는데 처제하고 처형하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름을 제가 모르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서로. 근데 막 자기들끼리 막 대화가 돼. 누구 언니 누구 언니 근데 제가 아는 이름은 아닌 거예요. 왜? 제가 아는 이름은 공부상. 그죠? 공부상 이름이고 그거 뭐요? 실제 이름은 시골에서 왜 옛날 어렸을 때 쓰는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나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나 둘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얘기하는 거야. 와이프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마누라 얘기하니까 우울해지네. 아, 보고 싶어 그런 거예요? 보고 싶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고 싶어. 깜짝, 동영상, 깜짝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간반인 줄 알고 깜짝 막, 얘기 막을 뻔했네.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절대로, 그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흘러나갔다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죠? 별건 없어요. 밥을 안 주니까. 그죠? 껄핏하면 밥 안 준다고, 그 말하는 게 문을 안 열어준다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문 잠궈버린다고. 그죠? 자,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용어는 다르죠. 그 대신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세에서 시가 표준이라는 말은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뭐가 나와요? 기준시가란 말이 나오는 거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뭐가 나와요? 시가 표준액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결정고시한 거니까 재산세는 뭘 가지고 계산하겠어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죠. 언제 기준으로?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 과표는 뭐니? 그럼 원칙이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렇습니다. 시가 표준액인데 언제? 과세 기준일 현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가 표준액이 매년 고시하거든요. 매년. 그럼 내년도 거는요. 아직 고시가 안 됐어요. 왜?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토지는 5월 말에 주택은 4월 말에 하도록 돼 있어요. 매년. 그러면 재산세가 만약에 1월 1일 기준이다.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 1월 1일 기준이면요. 토지가 4월 달하고 그다음 뭐 5월에 하고 주택은 4월에 하잖아요. 그럼 1월 1일에는 얘가 고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전년도 걸 넣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몇 일 기준이요? 6월 1일 기준이잖아요. 그럼 6월 1일에는 뭐가 돼 있어? 이미 새로운 게 이미 결정고시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년도 재산세도 올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새롭게 뭐 한 거, 그 시대에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과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지. 근데 거기 예외가 있어요. 거기다 곱하기 이런 말 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되고 나서 법을 좀 바꿨어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됐냐면 시가 표준액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걸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무조건 50%만 곱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적용 비율 그래가지고 50%에서 5만 원 곱하기 세율 이렇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보유세를 높이겠다. 보유세. 그럼 보유세가 뭐겠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면 재산세를 많이 나오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뭘 올리면 돼요? 세율을 높이면 되잖아요. 근데 세율은 안 건드렸어요. 뭘 건드렸어? 요거. 이 비율이 50% 딱 고정되어 있던 걸 갖다가 법을 어떻게 바꿨어? 매년 5%씩 올라가도록 바꿨어요. 그러면 같은 10만 원인데 내년 가면 이 비율이 얼마가 돼요? 55%. 그 다음 년도는 6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5만 5천 원, 6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얘가 변동이 안 되더라도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가니까 세금은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꾼 거지. 왜?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는 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대통령이 바뀌고 이명박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또 어떤 문제가 하면 이건 좋다 취지는. 근데 문제는 뭐다? 경기가 안 좋아. 막 부동산 경기가 막 바닥을 치는데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가 획일적으로. 이것도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왜? 경기는 안 좋아 죽겠는데 세금을 계속 더 많이 내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렇게 무대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시장 변동사항을 반영하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 뭐라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을 그때그때 정해서 적용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비율을 좀 높이고 경기가 나빠지면 비율을 좀 더 낮추자라고 바꾼 거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공정시장 가액비례예요. 근데 요거는 다 되는 건 아니고 부동산만 해당돼요.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 주택 요 세 개만 해당이 돼요. 이건 뭐 지금 구체적으로 외울 건 없습니다. 나중에 비율이 얘네들은 최저 50에서 법으로 90% 범위에서 주택은 최대 40, 최저 40에서 최대 8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비율을.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올라가고 내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적용했을 거 아니에요. 비율을. 근데 그 비율이 지금까지 적용돼요. 얘는 70%. 얘는 60%를 적용해요. 계속 그래요. 올해도 60, 70이에요. 내년도 뭐 50, 60 똑같 70, 60이에요. 바뀌진 않죠. 왜? 이거 건드리면 골치 아픕니다. 낮추면 세금이 줄어들고 높이면 욕먹고 그러니까 처음 정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 얼마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90%까지 올릴 수 있고 50까지 내릴 수 있는 거죠. 주택은 좀 틀리죠. 그 주택에 세금을 덜 내죠. 60%밖에 안 내니까. 왜요? 주택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60%고 얘는 70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년도 재산세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가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주택인데 시가편이 10만 원이다.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 60%를 곱하는 거지. 그럼 얼마 나와요? 6만 원. 여기다가 세율을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세액을 산출해서 세금을 냅니다. 토지 같은 몇 프로 곱하고? 70%.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험을 내요. 엄청 많이 틀려요. 이거 가지고. 이게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달라. 우리 막 취득세랑 과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얘는 간단한데 되게 많이 틀려요. 왜? 이해를 잘못하는가. 자, 보세요. 이거 보고. 자, 문제 잘 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땡. 틀렸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시가 표준액 그래야 돼요. 자, 이거 만나보세요. 토지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OX. 토지의 과세 표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틀렸어요. 자, 이거 구분 못하면 이 문제는 틀리는 거야. 그거 봐봐. 그러니까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면 그걸 틀리는 거 엄청 많이 틀리는 거죠. 잘 보세요. 얘는 간단해. 이 공정시장 가입비를 얘만 곱해. 셋만. 그죠? 이 말은 토지, 건축물, 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한단 말이 나와야 되고 반대로 얘네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재산세가 얘 말고 선박 항공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그럼 뭐예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원칙대로 시가 표준액 그게 정답인 거지. 근데
토지의 과세 표준 그랬는데 시가 표준이 그러면 안 되죠. 왜? 토지가 나왔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한 금액을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얘를 이해하고 외우기만 딱 하면 나중에 문제 이거 외웠어요. 근데 그냥 외우기만 하면 지금처럼 물으면 엄청 많이 틀려요. 근데 의외로 시험에 나오거든. 가끔 한 번씩. 근데 이걸 자꾸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 나왔을 때는 얘가 나오고 얘네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간단한 거죠. 또 하나가 개인과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근데 이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뭐라 나왔죠? 법인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나와요. 틀렸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시는데 이제 공부가 좀 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배울 때 국수공판장 할 때 법인은 무조건 장부상 입증되면 사실상 취득가 그게 머리에 딱 박혀요. 나중에는 법인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이해해? 장부상 이렇게 이해해버려. 그래가지고 재산세도 법인은 법인 장부상으로 오 맞았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해를 잘못하는 거야. 자, 취득세는요. 왜 법인 장부로 입증되면 인정을 해주냐면 내가 이거를 1억에 샀어. 그죠? 취득한 금액이 있죠. 근데 그 1억에 샀다는 걸 뭘 통해서? 법인 장부를 통해서 1억에 샀다는 걸 입증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요. 재산세는 무슨 세라고요? 보유세죠. 거래 금액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뭘 입증을 해? 금액이 없는데 개인도 토지 갖고 있고 법인도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순대 거래 금액 없잖아요. 그럼 누가 계산해? 원주시에서 뭘 가지고? 시가표준액이죠. 시가표준액.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막 틀린다니까. 딱 3개거든요. 원칙, 시가표준액. 토건주가 나오면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한다. 그리고 하나는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 내면 이거 틀리지. 그 다음에 토지 그랬는데 여기 곱하니 안 곱하니 또 그거 틀리지. 이게 한 문제 아니에요. 한 문제. 근데 이 딸랑 이건데 이걸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면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지. 얘는 개인 법인하고 얘는 뭐 이렇게만 외우니까 문제는 홀딱 틀려버리는 거죠. 실컷 외워놓고 문제는 찍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하나하나 그런 부분을 조금만 이게 다듬으면 문제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세일 부분 좀 보겠습니다. 지우지 마시고요.